자, 이제 교재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에도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목차를 보십시오. 목차가 이제 제일 앞에 총론 있죠.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제론 해서 수요 공급하고 거기 이제 경기 변동론까지만 들어가 있고 시장론은 따로 빼고 있죠. 그리고 그 시장론 안에 그 1장과 2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2장에 시장론 안에 2장에 입지 및 공간 구조 이론 이렇게 돼 있죠. 요것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부동산 활동론, 잡다한 부동산 활동론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건 뭐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정책론 하면은 제1장에 부동산 문제와 정책 수단 하는 게 있죠. 부동산 문제는 뭐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 밑에 이제 정책 수단이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다음에 투자론은 전부 다 중요해요. 전부 다. 투자론은 이제 다 중요한데 지금 여기는 이제 간략하게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문서기 때문에. 그리고 6편의 금융론도 지금 간략하게 지금 소개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7편의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이런 것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개발이라고 해서 택지를 개발한 후에 건물 지어 분양하는 거 그것도 있고요. 관리하면은 이제 부동산을 자기가 직접 관리하느냐, 남한테 위탁하느냐, 혼합해서 관리하느냐, 그리고 법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이런 모든 측면을 다 고려를 해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론으로 가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방식은 제2장 내용입니다. 감정평가 3방식에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있죠.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 외에 뭐 공시지가 제도 뭐 이런 잡다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타이틀만 알아도 훌륭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몰라도요. 타이틀만 알아도 훌륭하니까 자 그렇게만 이제 간략하게 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셔서 부동산학 총론 12페이지인가요? 12페이지에 부동산학의 기본 원리라는 게 있죠. 요거는 이제 12, 13, 14쪽, 15쪽까지는 중요도가 낮아요. 12, 13, 14, 15쪽은 중요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략하게 봐두는 정도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도 일단은 패스하고 지나가도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이 파트가. 그리고 끝까지 몰라도 관계가 없는 그런 파트예요. 원래 출제가 한 문제 되기는 했지만 어쩌다가 출제되는데 원래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부동산학이 어떤 학문인지 그것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뒤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동산학의 정의하는 데죠. 부동산학 하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죠. 근데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그래요. 종합 사회과학이다. 자, 이게 부동산 활동하면 이제 여러 가지 활동 아까 말씀을 드렸죠. 개발 활동도 있고 뭐 거래 활동, 관리 활동,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우리가 공부하지도 못해요. 그 중에 일부만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런 걸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느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 원리를 찾자는 거예요. 원리는 이제 이론적인 측면이에요. 우리 왜 원리를 깨치면은 문제가 바뀌어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죠. 뭐 수학 가르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개념 그 원리를 알면은 숫자가 바뀌더라도 문제 다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라는 게 있단 말이야. 부동산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토지 부족 문제예요. 토지는 절대로 생산할 수가 없죠.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근데 인구는 늘죠. 산업화는 고도화되면서 토지는 점점 필요하죠. 그러니까 토지는 부족하고요. 또 주택도 부족하고요. 토지 문제,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목적 의식에서 나온 학문이 바로 부동산학이에요. 이게 원래 여러분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이런 말 하죠.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발명을 하게 되죠. 부동산학도 바로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데 기존의 어떤 학문으로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긴 겁니다. 그런 이론을 찾은 후에 그걸 실무에 적용해야 되겠죠.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한다는 것은 실무에 적용하는 그런 기법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종합사회과학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측면도 있고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기술적인 측면도 있다. 항상 이 법경기가 세 개가 늘 나옵니다. 법경기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계속 법경기 이렇게 이걸 종합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는 복합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복합, 종합, 복합. 자, 그렇게 하는 사회 현상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부동산과 관련된 자연 현상을 다루는 게 아니고 부동산과 관련된 사회 현상을 다루는 학문이고 여기서 말하는 과학은 실험실에서 하는 그런 과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과학은 지식체계라 그래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지식체계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법칙성, 규칙성 있죠. 법칙성, 규칙성을 탐구하는 것은 모두 다 과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과학 하면은 자연현상에서의 법칙성이에요. 무거운 물체를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물리법칙이죠. 이런 거는 자연현상에서의 법칙이죠. 이런 걸 탐구하는 학문은 우리 물리학 하잖아요. 그런 자연과학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 사과 가격이 올라가면 사과를 더 사 먹어요? 덜 사 먹어요? 덜 사 먹죠. 사과 가격이 올라가죠. 사과 수요량은 줄어들죠. 그럼 사과 가격이 내려가면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이 사 먹겠죠. 여기에도 무슨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지 않나요? 규칙성 발견되죠. 맞잖아요. 반대로 가는 규칙성이 발견되죠. 이거는 사회현상이에요, 자연현상이에요? 이걸 자연현상이라고 하면 곤란하죠. 사회현상이잖아요. 사회현상에도 뭐가 발견이 돼요? 규칙성이 발견이 되죠. 이런 것은 사회법칙이라고, 사회법칙. 그래서 이런 거를 탐구하는 학문을 사회과학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런 구분을 할 때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을 다 살펴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부동산학은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써요. 응용과학이다, 순수과학이다. 순수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여기 다 있잖아요 지금. 순수과학은 학문 이론 탐구 자체가 목적.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순수과학은 여기서 끝나요. 방금 말씀드렸던 물리학, 수학, 통계학 이런 것들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공학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기계공학. 무슨 전자공학.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데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과 학문 중에서도 공학자가 붙어 있는 것은 응용과학이에요. 그 사회과학 중에서도 철학 있죠. 지금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역사학, 역사, 철학 이런 것들은 순수과학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 현실의 삶과는 별 관계는 없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순수과학이라 하고요. 법학, 이거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학문이에요. 현실의 어떤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제학,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희소한 자원을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이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문이 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학문들은 모두 다 응용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됐나요? 네, 그런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상과학이 아니라 구체적인 과학이다.
이런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뭐 그렇게 한번 들어놓으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고요. 이런 정도로 한번 들어두시는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한 번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일단은 패스하고 지나가세요. 오늘은 그냥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거구나 이렇게 소개만 해드리고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면은 16페이지가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부동산 총론의 이제 내용인데, 제가 수업을 할 때는 항상 이 총론에서 어떤 주제를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걸 항상 적어 드립니다. 그러면 그 파트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파트예요. 여기서 이제 부동산 개념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분류. 원래는 이제 부동산 분류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특성, 부동산 속성, 이런 주제들이 있는데, 자, 이 주제들의 강약이 달라요. 강약이. 일단 얘 둘은 반드시 해 두셔야 돼요. 반드시. 얘네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부동산 특성은, 특히 부동산 특성은 시간을 많이 들이지 마실 겁니다. 시간을 많이 들이지면 안 돼요. 이거는 하면 할수록 시간만 낭비돼요. 이거는 많이 들이지 마시고, 요거는 한다고 하더라도 종류만 좀 알아두시고요. 종류와 뜻만 알아두시고,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파생현상까지는 시간을 많이 들여서 가지 마세요. 파생현상은 가지 마시고 종류하고 뜻만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속성이라고 하는 주제는 공간성이라고 하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공간성.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도 공간성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기술적 개념에서 따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돼요. 자, 일단은 요거 오늘 할 내용은 여기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여기에. 다른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하더라도 부동산 개념하고 부동산 분류, 요 두 개 주제만 하고 가시더라도 오늘은 충분합니다. 일단 부동산 개념 하면은 부동산이 뭐냐 하는 거예요. 부동산이 뭐냐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뭐가 부동산이냐 그러면 움직임이 없는 재산, 부동산. 근데 그럼 부동산에 움직이지 않는 게, 그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뭐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토지, 또 건물, 다예요. 움직이지 않는 건, 땅에 붙어 있는 건 다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정착물. 땅에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땅에 붙어 있는 것의 대표적인 게 건물인 거죠. 근데 지금 자라는 나무, 저 가로수나 이런 거 다 땅에 붙어 있잖아요. 땅에 붙어 있는 건 다 뭐예요? 정착물에 땅에 붙어 있는 거는. 그런 다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약간은 헷갈릴 수 있는 게, 저게 과연 붙어 있는 건지 붙어 있는 것이 아닌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로등, 공중전화 박스, 이거 붙어 있는 걸까요? 붙어 있지 않는 걸까요?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움직일 수는 없죠. 움직일 수는 없는데 떼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사용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죠. 그런 것들은 붙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이동을 해서 사용하더라도 별 지장이 없는 거. 근데 건물은 이동을 시킨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예외적으로 이동, 조립주택, 이동,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 있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고, 대부분의 건물들은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이 개념을 얘기할 때, 지금 말씀드린 거 우리 민법 아시죠? 민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민법상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토지 및 그 정착물. 근데 지금 방금 민법이라 그랬죠? 네. 법적인 측면이에요. 법적인 측면. 법적인 측면은 다른 표현으로 제도적인 측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법적인 측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봐요. 물리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아까 법경기 했죠, 저기서. 그게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념을 볼 때도 법적인 측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보는 거예요. 근데 법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법들이 있어요. 법 중에서도 민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민법 위에 많은 법들이 있어요. 그 민법이 가장 기초적인 법이에요. 토대가 되는 법이고요.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 개념을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해요. 좁은 의미다 이렇게. 그러면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뭐하고 뭐를 얘기한다?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토지에 붙어 있는 거 이렇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잠깐 붙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 물건의 효용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옮기는 순간 그것은 죽음이다. 이런 거면은 정착물이에요. 옮겨서 사용하더라도 지장이 없다? 그러면 동산인 거죠, 그거는. 옮겨 사용해도 지장이 없으면 동산인 거죠. 맞잖아요. 옮겨 사용해도 지장이 없으면 그건 옮길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붙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정착물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요 내용을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더 하셔야 되고요. 물론 여기에도 요렇게도 질문을 해요. 협의의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요렇게 지문이 나와요. 그러면은 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협의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광의가 있겠죠.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해야 되겠죠. 이걸 포함을 해야 돼요. 그대로 포함하고요. 더하기 뭐가 있겠죠? 준부동산 그래요. 준부동산. 준부동산 다른 말로 의제부동산. 의제라는 말은 비슷한 이런 의미예요. 비슷한, 유사한 이런 의미인데 민법상 부동산이란 뜻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뜻일까요? 얘네들이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놈이 민법상 부동산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겠죠. 아니니까 따로 이렇게 하겠죠. 민법상 부동산은 여기 있겠죠, 지금. 토지 및 그 정착, 여기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실 이 개론이 이런 점이 좀 어려운 점이에요. 왜냐하면은 민법에서 나중에 배우실 거거든요. 근데 그 민법에서는 한참 지난 후에 배워요. 근데 개론에서 먼저 등장하는 거, 이런 개념이. 민법에서는, 이걸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민법에서는 물건도 정해놨어요. 민법에서는 95조인가 몇 조인가 하여튼 물건을 정해놨다니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물건을 정해놨어요. 법으로. 물건이라 함은 잘 들어보세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자, 다시 일단 유체물이 뭐예요? 유체물. 형체가 있는 그런 물건을 유체물이라고 하죠.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에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 그랬잖아요. 이 및이란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유체물 및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는 유체물과 그리고 전기도 물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전기 다음에 기타 뭐뭐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기타 뭐뭐뭐의 대표로 전기를 내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법조문 나열 그 원칙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지상권, 기타 사법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리 하면은 기타 사법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리 하면은 이 지상권이 사법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리의 대표란 얘기고 나머지가 있다는 얘기죠. 됐나요? 지상권이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남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그러면 남의 토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소유자가, 권리가 제한이 되겠죠. 소유자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사용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법상의 권리 하면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권리를 사법상의 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상권을 설정한 것도 사법상의 권리가 되는 거고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사법상의 권리가 되는 거고요.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사법상의 권리가 되는 거예요. 사자가 사서로울 사자예요. 근데 지상권 및 기타 사법상의 권리를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지상권이 그 사법상의 권리를 대표하는 그 권리로서 지상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타 뭐뭐뭐뭐 이렇게 나올 때에는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유체물 및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그래요. 그러니까 관리할 수만 있다면 자연력도 물건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지금 물건이라는 단어를 정해놨잖아요. 유체물만 물건이 아니라 전기도 뭐란 얘기요? 물건이란 얘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생각해야 되는 거야. 민법 세계에서는 전기가 뭐다? 물건이라는 거죠. 관리할 수 있다면 자연력도, 바람도 관리할 수만 있다면 물건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조력댐 아시나요? 바닷물 들어오게 해가지고 가두어 놨잖아요. 가두어 놓아 있는 이 상태는 관리가 되는 상태의 수력이죠. 밖으로 나갈 때 내보내서 그 수력을 이용해서 이 터빈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물건이 되는 거죠.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학문에서는 그렇게 개념을 정하는구나. 이렇게. 근데 그 민법에서 말이에요. 물건을 그렇게 해놓고 부동산을 또 정해놨어요.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해놓고는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 해놓고 나머지 물건은 동산이에요. 그 민법 세계에서는 물건을 둘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부동산, 하나는 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니면 남은 거예요. 동산인 거죠. 그러니까 민법 세계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아니면 다 뭐라고요?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기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전기는 동산이라고. 토지와 토지에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 돼요. 토지와 토지에 붙어 있는 거다 하면은 부동산. 토지와 토지에 붙어 있는 게 아니다? 동산. 이렇게 되는. 전기는 동산인 거죠. 물건 중에서도.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딱 거기에 문구에 맞게 해석을 하시면은 앞으로 법도 쉽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준부동산이 그럼 뭐냐?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란 뜻이에요. 민법상 부동산은 아닌데 지금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대신 이제 준부동산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준공무원 하듯이 그런 뜻으로. 자, 그러면 뭔 뜻인가 하면은 이건 이제 따로 얘기를 해야 돼요. 정착물과 준부동산에 대해서는 따로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은요 공시방법이 등기입니다. 부동산의 권리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려면 뭘 떼봐야 돼요? 등기부를 떼봐야 되죠. 그게 이 부동산의 특징입니다. 동산은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동산은 이걸 공시방법이라 그래요. 이런 단어도 이게 공시법이나 민법에서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등장은 결혼에서 먼저 등장해요. 이 권리 관계를 나타내는 방법을 공시방법이라 그래요. 근데 동산은 뭔가 하면 점유입니다, 점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상태를 보고 사람들이 저분 거겠구나 라고 생각하죠. 갖고 있다는 그것만으로 공시가 돼버려요. 이분 거겠구나, 이분 거겠구나, 이렇게. 점유 상태가 공시예요. 근데 부동산은 내가 그 집에 열쇠 따고 들어가서 그 집에 산다고 해서 그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문제인지 아시겠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부를 떼봐야 돼요. 자, 그런데 자동차를 볼까요? 자동차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자동차는 분명히 동산이죠. 근데 그
자동차를 제가 열쇠를 따고 들어가서 이렇게 운전하고 파킹하고 태워도 주고 해요. 그 자동차. 제가 열쇠 들고 늘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제 걸까요? 그거는 뭘 때 봐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 등록원부를 때 봐야 돼요. 자동차는 내가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건 내 거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하고 비슷해요? 부동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비슷한 게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오늘 딱 집에 돌아가면서 벌써 나 준부동산 타고 간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앞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맞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가로등 볼 때마다 가로등이 아니라 가로수는 그 자리를 벗어나면 곧 죽음이에요. 잠깐 또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저 가로수를 보면서 저거 부동산 정말 부동산 이러면서 가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머릿속에 연상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연상을 시키면은 아주 쉽게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준부동산인데 요거에 대해 자세한 것은 이제 나중에 할 거니까 이런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은 아닌데 민법상 부동산하고 비슷하게 취급하는 게 있구나. 그 공시방법이라는 게 등기나 등록이라는 공적 장부가 필요해요. 얘네들은 이 준부동산은. 자, 요게 이제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이게 법적인 측면에 이러면은 끝난 거예요. 법적인 개념은 끝났어요. 그 다음이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에요. 경제적인 측면은 요거는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를 다뤄요. 상품. 그러니까 부동산도 하나의 뭐란 얘기예요?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이라는 거죠. 상품. 거래되고 하는 그 상품이라는 거죠. 자, 근데 상품은 상품인데 부동산은 상품인데 다른 재화와는 다른 좀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일단 얘는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죠. 자연이 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되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되는데 특히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특히 토지의 경우에는 다른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이 돼요. 이 자체가 상품이기도 하지만 토지가 있어야 공장 지어서 물건 만들어내고 토지가 있어야 농작물을 생산해서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가 다른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생산 요소로서의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얘를 생산 요소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물론 건물도 그렇죠. 건물 공장이라는 건물은 건물도 생산 요소가 되는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 소비재도 돼요. 이거 생산 요소를 다른 말로 생산재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성격이 달라요. 같은 재화라고 해도 같은 재화인데 이 성격과 이 성격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은 재화인데 이거는 다른 상품을 생산하기 하는데 쓰이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소비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밀가루예요. 빵집에서 밀가루 사가는 거는 그는 생산 요소입니다. 빵 만들기 위해 투입되는 거죠. 빵을 파는 거지 밀가루를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집에서 사가지고 가는 밀가루는 가정집에서 먹어 없애버리는 거죠. 그냥 거기서 소비가 돼버리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뭔가를 새로 생산해서 파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재화든 이 성격과 이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요. 모두 갖고 있는데 이 성격이 강하냐 이 성격이 강하냐 이런 구분은 할 수 있어요. 토지는 어떤 성격이 강하다고요? 생산 요소로서의 성격이 강하고요. 주택은 주택 가지고 세 놓고 이런 거라면은 이거예요. 근데 주택 갖고 세 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거보다는 이게 더 소비재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죠. 소비재로서의 성격이 더 강해요. 갖고 있는 게 집밖에 없는가 봐요. 세 놓는 집밖에 없는가 봐요. 환경에 따라 얘기를 하기 마련이니까.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볼펜 갖고 계시죠? 네. 이거 소비재예요, 생산재예요?
소비재죠. 여기 지금 데스크에, 안내 데스크에도 일하려면 볼펜 필요하죠. 저기서 산 건 뭐예요? 그건 생산재예요. 업체에서 구매하는 건 모두 다 뭐라고요? 생산재. 업체에서 구매하는 건 다 생산재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쓰기 위해서 A4 용지 사는 건 소비재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사무소를 오픈해서 A4 용지를 샀어요. 중개사무소에서. 그건 생산재라고. 뭔지 아시겠죠? 업체에서 구매하는 건 전부 다 뭐라고요? 생산재. 업체에서 구매하는 거.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보통 이제 자본으로 다 얘기를 해버려요. 그런 거는 돈이 있으면 다 구매를 해서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로 얘기를 해버리는데 보통 토지는 따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 아무튼 이런 성격과 이런 성격을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중요한 이제 인간에게는 자산이고요. 인간에게는 중요한 자산이고 경우에 따라 자본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본으로 토지를 자본 속에 집어넣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계속 나올 거예요. 반복해서 나오는데 생산 요소라는 것을 얘기할 때 다음 주에도 또 나올 거예요. 생산 요소. 노동과 자본과 토지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혹시? 생산 요소, 노동, 자본, 토지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요거를 3분법이라 그래요. 3분법. 세수로 생산 요소를 3분한다, 세수로 나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생산 요소를 노동과 자본으로만 얘기하고 더 이상 토지를 얘기 안 해요. 이럴 때는 토지를 어디 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토지를 자본 속에 집어넣으면 돈 있으면 다 토지는 해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분법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주로 몇 분법을 많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맞나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이런 거는 다 어떤 측면에서 봤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더 이상의 내용이 없어요. 더 이상의 내용이 없고 그냥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구별해야 되는 거는 이 정착물과 준부동산 얘네들을 이제 더 자세히 앞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은 요거는 부동산을 이제 공간이라는 측면, 뭐 공중, 뭐 지하, 수평 뭐 이렇게 공간 또는 자연, 위치, 환경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는 거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또는 토목, 지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측면? 기술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단어를 제시를 했을 때 요놈과 요놈 단어를 섞어서 제시를 했을 때 요거는 경제적인 측면의 단어, 요거는 기술적인 측면의 단어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앞으로 여기 법적인 측면, 요 측면을 더 자세히 들어가야 돼요. 그 중에서도 뭐를 들어가야 돼요? 정착물과 준부동산에 대해서 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법적인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을 모두 살펴봐요. 이런 것을 복합 개념으로 살펴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합 개념 하면은 법경기를 모두 다 얘기한다 그랬죠. 종합, 복합 같은 단어예요. 종합이라는 단어와 복합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럼 교재에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교재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첫 번째 제 1절 밑에 그렇게 돼 있죠. 그 복합 개념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법경기를 모두 다 얘기한다. 이렇게 법경기를 모두 다 얘기한다. 다음에 이제 법률적 개념해서 그 중에 이제 법경기 중에 법이 이제 먼저 나왔죠. 법률적 개념해서 타이틀을 반가로 1번과 반가로 2번을 먼저 보세요. 공부를 할 때는. 지금 이런 교재를 쓸 때는 세부적인 내용을 다 나열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 단어와 이 단어가 껑충 떨어져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판서를 하니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책을 보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전체적인 줄거리를 더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건 나무 그리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부동산 개념이라는 나무예요. 부동산 개념이라는 나무에 가지가 3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가지를 먼저 보란 얘기예요. 법적인 측면의 가지, 경제적인 측면의 가지, 기술적인 측면의 가지, 이걸 먼저 보라는 얘기예요. 이 타이틀을. 그럼 법적인 개념의 가지 중에서도 이게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이걸 먼저 보라는 거죠. 보통 우리 그림을 그리더라도 밑그림을 먼저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게 이거를 먼저 한 후에 협의 안에 다시 잔가지, 토지 및 그 정착물, 또 준부동산,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개념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부동산 개념. 여기서 먼저 뭐를 파악한 후에 법 경기를 먼저 파악한 후에 법적인 측면에는 다시 협의 광의가 있다라는 거. 요 밑에는 가지가 없어요. 경제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에는 가지가 없이 바로 잎사귀예요. 예, 근데 얘네들은 가지가 있으니까, 법적인 측면은 가지가 있으니까, 아, 협의 광의가 있구나. 협의에서는 민법상 토지 및 그 정착물, 앞으로 정착물을 더해야 되고요. 또 광의에서는 협의에다가 준부동산을 더해야 한다. 앞으로 준부동산을 더해야 돼요. 아까 자동차만 예를 들었어요. 됐나요? 네. 그거는 이제 앞으로의 과제고, 오늘은 거기까지면 충분한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는 이 아웃라인, 이게 대체적인 밑그림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세부적인 거 집어넣으시면 돼요. 주로 여기에서 내용이 많아요. 얘네들은 바로 잎사귀니까. 아, 여기 거를 좀 더 자세히 해야 되는구나. 여기에 정착물, 여기에 준부동산. 그게 이제 과제라고요, 앞으로. 됐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에 그게 앞으로 이제 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동그라미 1번은 이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는 이제 종속 정착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토지와 분리되어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것 하면서 독립정착물 돼 있죠. 자,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정착물을 더 자세히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은 이제 듣고만 지나가도 돼요. 자, 여러분들 정착물이 아까 많다 그랬어요. 땅에 붙어 있는 게. 건물도 붙어 있지만 나무도 붙어 있는 거거든요. 나무도 그 자리를 벗어난다는 건 거의 대부분의 나무가 베어져서 없어지거나 죽어져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우리 건물은 따로 등기부가 있어요. 건물은. 혹시 모르시나요? 건물은 따로 등기부 있잖아요. 이거를 독립정착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토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토지에는 붙어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독립이, 그 독립의 의미가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또는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거지 물리적으로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나무도 등기부 있던가요? 모든 정착물이 다 등기부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종속 정착물이라고 해서 토지가 넘어가거나 할 때는 함께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종속 정착물은 함께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독립 정착물은 따로 의사표시를 하고 따로 계약서에 쓰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독립 정착물이에요. 됐나요? 네, 그런 정도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은 중요도가 낮아요. 동그라미 3번은 중요도가 매우 낮아요. 중요도가 매우 낮다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도 된다는 뜻이에요. 안 읽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동그라미 4번도 마찬가지 중요도 낮아요. 이거 반가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공부할 분량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반가로 2번에 광의의 부동산 하면 협의의 부동산에다 뭐를 더하는 거다? 준부동산을 더하는 거다. 그 중에 아까 대표적인 거 자동차 하나만 예를 들었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개념해서 자산, 자본, 소비재, 생산요소, 상품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개념해서 자, 이게 공간, 단어만 체크할게요.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공간만 체크하고요. 또 넘어가시면 위치로서의 부동산, 위치 이것만 체크하겠습니다. 됐나요? 근데 아까 제가 어떤 것도 말씀을 드렸죠. 공간, 자연, 위치, 환경, 토목, 지질 이런 것은 모두 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하는 표현들이에요. 그 중에서 나중에 이 공간이나 이런 위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하긴 할 거예요. 그건 나중에 더 할 건데 지금은 일단은 패스를 하시고요.
다음에 18쪽의 맨 밑에 가시면은 복합부동산이라는 게 있죠. 자, 요거는 조심해야 되는 단어예요. 이거 장난 많이 쳐요. 복합부동산은 지금 여기 복합개념부동산 했죠. 복합개념부동산 했을 때는 법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을 모든 측면을 다 살펴보죠. 근데 개념자를 빼고 그냥 복합부동산 이렇게 하잖아요. 복합부동산 할 때는 부동산이 둘 이상이에요. 독립된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것을 말해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부를 때 복합부동산이라 그래요. 이걸 함께 부르기 위해서 생겨난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건물을 아까 독립정착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이것도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고 이것도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죠. 그게 두 개가 합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복합부동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개념부동산하고 복합부동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가 지나가는데 어디 가냐 했더니 복합부동산 평가하러 가. 이 말 하고요. 어디 가니 하니까 건물 평가하러 가. 요거 하고요. 어디 가니 했더니 나지 평가하러 가. 각각이 다르잖아요, 의미가. 나지 평가하러 간다 그러면은 건물이 없죠. 건물이 없는 상태에 맨 땅 평가하러 가는 거고, 건물 평가하러 가 이 소리는 밑에 땅이 있지만 건물만 평가한다는 뜻이고요. 복합부동산 평가하러 간다는 거는 둘 다를 평가한다는 얘기겠죠. 맞죠? 이런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용어를 이렇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또는 나중 되면 복합 건물 이런 것도 해요. 복합 건물. 복합 부동산과 복합 건물은 또 다르죠. 복합 건물은 건물의 용도가 둘 이상인 경우를 말해요. 주상복합, 관상복합 이렇게. 건물을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얘는 부동산을 따지는 거고. 됐나요? 자, 이런 이제 구분 개념. 지금 여기가 어렵지 않은 이유가요. 이거는 여기에서 출제되는 거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는 절대로 어렵게 출제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개념 구분만 묻는 거거든요. 소속을 묻는 거예요. 협이냐, 광이냐, 이거냐, 저거냐, 독립정착물이냐, 종속정착물이냐, 아니면은 지금 여기 이 다음 시간에 공부할 19페이지부터 공부할 이 분류를 하는 거예요. 토지 분류를 이런 땅, 저런 땅 이게 단어 뜻을 묻는 거거든요. 근데 단어 뜻을 묻는 거를 틀린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쉬운 부분이거든요. 됐죠? 좀 쉬고 이걸 하겠습니다.